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돌아가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씨 사이에 난 박재옥 씨가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박재옥 씨 이야기, 그리고 김호남 씨 이야기, 그리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박정희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이혈란 씨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주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박재옥 씨 이야기는 누적 조회수로 한 2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반응 중에서 왜 유경수 여사 이야기는 안 하느냐, 첫째 여인, 둘째 여인 이야기를 했으면은 셋째 여인으로서 유경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경수 여사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었으므로 대충 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세월이 기억을 쓸어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잘 알지만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 또는 청장년 세대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을 때 뭐 기자 생활도 하고 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시대 인물인데, 나이는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는 1925년생이고 저는 45년생이니까 20살 위에지만은 다 우리의 삼촌 세대 정도 되죠. 그런데 역시 유경수 여사 사망 후, 즉 1974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른다면 제가 한번 다시 박정희 유경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박정희 유경수, 박정희로서는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만난 이혈란 씨는 박정희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났습니다. 박정희가 말하자면은 뭡니까, 이거 수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남노당 세포로서 구속이 되어서 고문을 받고 사형 구형에 징역 10년 선고에 겨우 백선엽 장군을 만나서 형 집행 면제가 되어서 군복을 벗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이혈란 씨를 만났는데, 이혈란 씨는 너무나 성격이 강인하고 섬세하고, 그럴수록 박정희는 이혈란 씨를 여자로서 더 좋아하고, 그러나 결국 이혈란 씨가 1950년 2월 6일에 가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타난 여자가 유경수 여사죠. 그런데 유경수 하면 꼭 뒤에 여사를 붙여야 되는 무슨 의무감 같은 걸 제가 느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박정희 하면 대통령이 저절로 붙는데, 그것은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18년 동안 대통령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존경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마치 불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으니까 대통령 여사 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경수 반드시 여사가 붙어야 된다.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유경수의 이미지가 워낙 좋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 뒤에 퍼스트 레디가 항상 유경수 여사와 비교가 됩니다. 이게 아주 불리한 점이죠. 유경수 여사는 그 용모나 말이나 그분의 행동이 아주 절제되고, 어떻게 보면 참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깔끔하고 또 약점 잡히지 않는 이런 성격의 유경수 여사, 그것도 그 역할을 한 10여 년, 14년 정도 했으니까
다른 5년짜리 퍼스트 레디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가 다시 군인으로 복직을 합니다. 장교로 복직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의 남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령으로 복직을 하고 1950년 여름 결정적인 순간이죠. 우리 국군이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다부동 전투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무렵 박정희 소령은 육군본부의 전투정복과장이라는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전투정복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구와 부산, 육군본부가 대구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 또 부산으로 갑니다. 이때 한 분이 박정희 소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대구 사범의 한 해 후배인 송재천이었습니다. 송재천 씨는 고향이 유교사와 같은 충북 옥천인데 옥천 농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사로 재직을 해가지고 군사교육을 받고 한 경력 때문에 전쟁이 터지니까 군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근무를 할까? 선배인 박정희 소령을 찾아갔더니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전투정보과에 포로신문관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포로신문관으로 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송재천 씨가 유경수 여사와 다리를 놓게 되는데 송재천 씨의 외가 쪽 동생뻘 되는 사람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유경수 여사. 근데 유경수 여사는 그 집안이 옥천의 아주 부자입니다. 그 육종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가 육종관, 어머니가 이경영인데 육종관 씨는 부호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미 자동차를 5대나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제시대 때 이 총독부 관리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육종관 씨의 형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인으로 귀화해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든든한 백이 돼가지고 육종관 씨는 일제시대 때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첩이 5명이었습니다. 첩이 5명. 그리고 본처는 아까 말한 이경영 씨였죠. 그런데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영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도. 그래서 박정희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송재천 씨입니다. 송재천 씨가 어느 날 박정희 소령을 찾아와서 과장님 왜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고 위로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좋은 섹시가 있어야지. 송소위는 유경수 여사가 바로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6살입니다. 제가 보기엔 만점인데 과장님이 보시면은 만점이 될지 0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소령이 그저 그런 섹시가 있느냐고 하는 정도고 별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의사표현이 좀 소극적입니다. 며칠 뒤에 송소령이 다시 또 유경수 여사, 유경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정희의 대답이 그럼 한번 만나 보기나 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송재천 소위는 영도에 살고 있던 그리고 새빵을 빌어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뻘 되는 이경영 여사를 찾아갔어요. 이모님,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영수 누이 출가 안 시키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제가 모시는 상관입니다. 인품이 그만입니다. 성씨는 고령 박씨입니다. 이경영 여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이 이경영 여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게 되고 육종관 씨는 싫어하게 되는데 이경영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장모 될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장인이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유경수 여사의 뜻이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한 분 만납니다. 부산에서 아마 1950년 8월 하순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을 보러 갈 때의 유경수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감동적으로 소개를 하곤 하는데, 제가 쓴 박정희 전기를 읽어보고 이 대목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본인 기자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그때는 박정희 전기 13권 나오기 전인데 한 권이 일본에서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영도에 가서 이제 미래의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방문 앞에서 박정희 소령은 군화의 끈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유경수였습니다. 유경수는 나중에 그 기억을 박목월 시인에게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말씀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이게 박목월 씨가 쓴 유경수 여사 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다. 참 멋진 말입니다. 뒷모습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의 뒷모습이 뭐냐? 앞모습, 옆모습, 얼굴은 참 많이 가꾸는데 뒷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조갑제 TV에 육성 녹음 자료를 올린 게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유경수 여사가 외국어 대학교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인문이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시면은 평소 생각하는 이미지의 유경수 여사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충청도 아줌마 같은 수더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이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말을 돌리기도 하고 해서 아주 영리한 분이라는 인상은 받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남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랬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1950년의 박정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들어가서 육종관, 이경영 두 분 앞에 앉았습니다. 유경수는 찻잔을 나른 뒤 부모 옆에 단정히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옷차림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인사를 드리고 박정희는 자리를 떴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언니에게 동생 육예수 씨가 있었습니다. 육예수 씨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육예수 씨가 언니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경수는 달아오른 볼을 쌓아안으며 생글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육예수 씨의 증언입니다. 표정은 밝았다고 합니다. 언니 웃는 것 보니 마음이 들었나 봐. 글쎄 눈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콧날이 날카로워 성깔이 있어 배더구나. 그러나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밤 이제 일종의 중매를 한 송재천 씨가 유경수를 찾아가서 박소령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고 합니다. 유경수는 미래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람은 체격도 작고 볼품이 없지만 마음이 아주 단단한 것 같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주 좋던데요. 그때도 뒷모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이 부끄러움을 좀 타는 분입니다. 제가 박정희를 평할 때 소심담대하다고 합니다. 소심하면서도 간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선을 보러 갈 때 아주 떨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갔다는 게 당시 전투정보과의 부하로서 근무했던 한무엽대위의 증언입니다. 송재천 씨가 이제 박정희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맛은 본 소감을 물었는데 싫다는 내색도 좋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만만한 사이인 김재춘 소령에게는 이런 말을 틀어놓더랍니다. 뭐 키가 나보다 큰 것 같고 보기는 봤는데 다시 만나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미루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후일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박정희는 이제 바빴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날 중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당시에 만주군관학교 동기인 이한림은 준장으로서 부군단정이었고 육사 2기 동기생은 거의 다 대령으로 진급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숙군수사로 재판을 받은 그 경력이 해가지고 중령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령으로 진급한 다음에 9월 22일 날 부산에 있던 육군본부가 대구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는 육군본부를 대구로 옮기는 그 일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정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이동작전을 지휘하는 박정희의 모습이 아주 근사했다고 합니다. 후배 송재천 씨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때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는지는 이게 아마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육종관 씨는 우선 군인을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군인이 싫은 데다가 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이 차이는 1917년생이 박정희, 1925년생이 유경수 여사니까 8살 차이입니다. 결혼을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군인에게 영수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이경영 씨가 유경수 여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수는 이미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영은 남편이 반대해도 유경수 여사 편을 듭니다.
이 집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분란이 났습니다. 이미 영수도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 같으니 성사시켜 줍시다. 이렇게 이경영 씨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육종관 씨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말을 참 순종하는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데 한편 또 이경영 씨 입장에서도 좀 남편에 대한 불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남편이 소실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소실을 5명이나 두었는데 이경영 여사는 쭉 참고 내색하지 않고 그 5명의 첩첩 소실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잘 다루는 거지 어떻게 첩을 5명이나 준 남편에게 좋은 생각만 존경하는 마음만 생기겠습니까? 육종환 씨가 놀라지 마십시오. 5살 5첩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은 사람 빼고 생존자가 18명입니다. 18명. 무슨 세종대왕도 아니고 말이죠. 18명을 낳았는데 이런 집안을 꾸려가는 안살림을 책임진 이경영 여사의 고민은 어떠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유경수는 또 아버지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육종관 씨는 부자인데 이 소실들을 그냥 놀려두지를 않았습니다. 소실들을 일을 시키고 해서 일종의 공장, 농장처럼 자기 집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은 유경수 배화여고 출신인 또 한때 유경수 여사도 이 중학교에서 가사 담당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남짓. 그래서 꼼꼼한 유경수 여사가 집안 전체의 격리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받는 딸도 아버지의 뜻과 달리 결혼하겠다고 하고 이경영 여사도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약혼입니다. 약혼 하면은 이제 결혼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 약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정언이 있습니다. 박정희, 유경수의 약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대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동성로 내거리, 이게 대충 9월로 추정이 됩니다. 동성로 내거리 자유백화점역 1식당, 3화식당에서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영건 중위를만 데리고 갔습니다. 648기입니다. 전투정보과 사무실에서 이영건 중위에게 나하고 식사나 하러 갈까 하고 말을 턱 건네더랍니다. 다른 과원들은 점심 먹으러 나가고 없었어요. 이영건은 영문도 모르고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식당방에 들어가니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처녀가 할머니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겼다. 이영건 씨는 그 뒤에 뭐 정치도 하고 또 민족중흥회 회장도 하신 분인데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처녀가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그 기억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애를 한참 하고 있던 김종필 중위와 박정희의 조카 박영옥 씨도 박정희 편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걸로 약혼식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영, 유경수, 박정희, 이영건, 김종필 그리고 박영옥 씨 등이 식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약혼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혼이죠.
결혼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종관, 장인이 될 육종관 씨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은 어떤 무렵이냐? 이제 북진입니다. 북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선 돌파, 10월 18일 평양 함락, 평양을 다시 탈환하죠. 그리고 10월 19일 중공군 수십만 명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10월 25일 처음으로 중공군이 산에 매복했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칩니다. 중공군의 게임. 그리고 소강 상태. 그러다가 11월 하순에 다시 총공세를 할 때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개시를 해가지고 유엔군이 무너집니다. 총퇴각이 시작됩니다. 이게 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이 빼앗기는 일사후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결혼식은 1950년 12월에 12월 12일로 기억됩니다.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육종관 씨의 반대, 이경영 씨의 설득, 그래서 안 먹히는 이런 상황은 요 다음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이 좋았다. 사람은 얼굴로는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속일 수 없다. 박정희의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했다고 하는 유경수 여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유경수 불멸의 사랑 시리즈 그 두 번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불멸의 사랑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남편 박정희에게 바친 그 정성과 사랑은 저는 불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 박정희 대통령 대신 총을 맞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박정희 당시 중령과 결혼해가지고 74년까지 24년 동안 살면서 남편에게 헌신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불멸의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하면은 저절로 유경수 여사 이렇게 단어가 붙게 만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불멸의 이미지입니다. 불멸의 사랑이고 불멸의 이미지를 남긴 그 내력을 한번 추적해 보겠다 해서 유경수 불멸의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그때 한참 탄핵 사태가 촛불 시위, 거기에 맞서는 태극기 시위로 치닫고 있을 때 제가 애독하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박근혜 씨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다음에 꼭 그리스 비극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비극. 그리스 비극은 영웅들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셰익스피어 희곡처럼 그런 소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빠진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관중의 동정심이 보이지 않는다. Pity of the audience라고 그랬습니다. 비극이 성립하려면은 관중이 그 비극에 감흥을 해야 됩니다. 비극이 전개되는데 관중들이 그런 목석처럼 앉아 있으면은 그 연극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연극은 무대와 관중이 같은 호흡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씨에 대한 관중, 국민들의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참으로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박정희, 유경수의 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스토리는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6.25가 박정희를 다시 군복을 입게 만들고 그 11년 뒤에는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들어와서 정권을 잡도록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김일성의 남침이 좌절하고 있던 박정희를 살려내고 권력자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김일성의 남침, 이 전쟁이 박정희를 유경수와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유경수의 결혼도 전쟁의 산물입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역사의 섭리라고 그럴까요? 장난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1950년 8월 조국이 낙동강 전선에서 운명을 걸 사투를 벌리고 있을 때 영도에서, 부산 영도에서 피난 온, 충북 옥천에서 피난 온 만석군의 딸 유경수와 박정희, 소령, 나중에 중령으로 진급합니다. 소령이 만나고 맞선을 보고, 그러나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 씨는 군인과의 결혼에 반대했으나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 이경영 씨가 강하게 버팀으로써 약혼, 그러니까 미래의 장인이 참석하지 않는 약혼식이 간단하게 식당에서, 삼화식당에서, 대구 삼화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기분이 좋고 들떠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게 1950년 10월입니다. 우리 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탈환, 10월 1일 3사단이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8일 드디어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 그리고 신상철 사단장의 7사단이 거의 동시에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북진 통일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모택동이 중공군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만주에 수십만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의 산악지대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키워졌고 어떻게 단련되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단련 과정이 대구사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만주국 장교, 해방 이후에 다시 육사 2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숙군 과정을 통해서 감옥살이도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정보국의 요직인 전투정보과장으로 다시 복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철저하게 단련된 분이다. 육체적으로 단련됐고 정신적으로 단련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유경수 여사의 그 모습,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뇌리에 깊은 유경수 여사의 모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데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데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권총을 뽑아 들고 국립극장 복도를 뛰어들면서 총을 발사하고 있을 때도 다소곳이 앉아서 있다가 총탄을 맞고 사르르 쓰러지는 이 장면, 마지막 장면까지 잘 정리된 분, 그리고 말을 아껴서 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깔끔한 분, 그러면서 고고한 이미지, 다정한 이미지, 특히 나완조촌이라든지 이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을까? 훈련이라고 보다는 단련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걸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가 훈련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로서 준비된 분이라면은 유경수 여사는 퍼스트 레디로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분의 집안에서 이루어졌죠. 이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하다는 뜻은 스케일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고집도 세고 괴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계도 잘 다루고 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특히 소시를 5명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소실에서 난 아이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실들끼리 별 불화 없이, 그리고 본처인 이경영 여사도 겉으로는 별 불평하지 않고 육종관 왕국이 굴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종관 왕국에서 격리 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이분이 1893년 충북 옥천군 능울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육용필 대지주였습니다. 5남매 중 막내였는데 형들이 다 출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육종윤 씨는 이 조선조 시절에 부성지를 지낸 뒤에 개화파 활동에 가담을 합니다. 즉 김옥균에 가담을 해가지고 갑신정변에 참여를 해요.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일종의 반란이죠.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권을 잡고 명치유신식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주모자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김옥균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나리다 교쿠준으로 바꿨는데 이분 덕을 많이 봅니다. 육종관 씨가. 둘째 형 육종면은 도쿄에서 상선학교를 졸업한 뒤 선장이 되었고, 그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셋째 형 육종욱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집안이 좋은 데다가 땅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옥천에 가보면은 유경수 여사 생가가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모습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뒷뜰 역할을 하는 과수원을 합치면은 8,00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대지도 3,000평이나 되고 또 궁궐 같아요. 그게 또 여러 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종관 씨는 일제시대 때 아주 잘 나갔어요. 그 이유는 그 큰 형이 갑신정변에 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 사람이 된 이후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부 관리들은 김옥균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김옥균의 동지였다고 하니까 여러 점에서 육종관 씨를 뭐 괴롭힐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종관 씨가 일제시대 때 사업도 잘하고 자기 배짱대로 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1925년 11월 29일에 낳습니다. 형제가 어떠냐 하면은 유긴순 씨가 큰언니고요. 그런데 이 유긴순 씨와는 11살 터울이 나옵니다. 오빠가 유긴수, 박정희 대통령 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오빠와는 7살 차이. 그리고 막내 동생이 유예수 씨 4살 터울입니다. 이렇게 터울이 긴 이유는 그 사이에 소실들 사이에서 아기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나 5소실에서 18명이나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복 형제가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육종관 씨가 대단한 게 소실 소생 18명을 모두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평균 이상으로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학까지 보내고 그러나 여자는 대학을 안 보냈어요.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실 5명이 들어왔는데도 집안에 평화가 유지된 것은 육종관 씨의 리더십도 있겠지만은 그 부인, 즉 유경수 여사의 생모인 이경영 여사가 아주 속이 깊고 넓은 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성인이 아닌데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속을 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5 소실 중에는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이름으로 노무라인데 남촌댁이라고 불린 일본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가정교사처럼 취직을 했다가 아마 소실이 되었는데 다른 소실은 서울 같은데 집을 따로 내어주기도 했는데 이 일본 여성은 그런 자립이 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집광입니다. 수집광. 시계도 수집하고 나중에는 총도 수집하고 자동차도 한 5대, 4대 굴리고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자동차 정비도 잘하고 기계에 아주 대단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양반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이 수집, 그래서 소실이 5명이나 되니까 이 소실도 수집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웃을 위해서 또 좋은 일도 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총독부가 이제 중요 거점에 전기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전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전기. 옥천은 교통의 요지인데 역 근방에만 전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교동에 살고 있던, 옥천 교동에 살고 있던 육종관 씨가 우리 마을에도 전기를 놓아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총독부에서 그럼 좋다. 발전소를 가까운데 개울이 있으니까 작은 수력 발전소를 내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작업에 착수를 했답니다. 그걸 본 총독부에서 그러지 말고 전봇대 설치하는 그 경비를 부담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놓아주겠다고 양보를 해가지고 1920년대에 이미 여기는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교동에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전기가 들어온 건 그 40년 뒤입니다. 이 육종관 씨는 소실 5명이나 그 아이들이 놀고 먹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장주라고 할까요? 이 자기의 왕국인데 생산성을 항상 따지는 사람이니까 돈을 뭐 그냥 공짜로 쓰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돈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바로 유경수 여사한테 맡겼습니다. 유경수 여사한테.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 육종관 왕국의 뭐라고 그럴까요? 격리부장인데 어느 정도 치밀하게 이 장부를 관리했느냐 하면은 이경영 여사가 급히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유경수가 아주 맹랑한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경영 여사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든든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이 배화여고를 나왔죠. 유경수 여사는 1942년 졸업하고 대학 진학, 일본 유학, 경성제국대학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육종관 씨는 그 점에서는 완고했습니다. 여자들을 너무 고등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교동의 작은 아씨로 불렸다고 합니다. 교동의 작은 아씨. 박정희 대통령처럼 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사 선생. 그러다가 한 1년 남짓 하다가 남자 교사가 좀 짓궂은 농담을 하니까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유경수 여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그 언니, 유경수 여사의 언니, 동생들의 정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유경수 여사의 가장 큰 언니 육인순 씨입니다. 이 육인순 씨는 춘천이 고향인 홍순일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 홍순일이라는 분은 춘천고등학교를 나오고 춘천고보를 나오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거쳐 고등문관시험,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시험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 만주국의 마정국 과장, 마정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을 관리하는 과입니다. 광복 후에는 강원도 소방청장, 허정교통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6.25 때 인민군에게 납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인순, 홍순일 사이, 홍순일 씨는 그러니까 육종관 씨의 큰 사위죠. 사이에 태어난 집안 내력이 아주 쟁쟁합니다. 장남 홍세표 씨는 나중에 외환은행장을 지냈습니다. 장녀 홍은표 씨는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장덕진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녀 소자 씨는, 그러니까 홍소자 씨는 국무총리를 지낸 한성수 씨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녀 정자 씨는 영남대 이사장을 지낸 유연상 씨의 부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넷째 딸 홍지자 씨는 조원관광진흥회장 정영삼 씨의 부인이 되었고, 다섯째 홍재희 씨는 대한선주 회장 윤성민 씨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홍소자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한성수 전 총리의 부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유경수 여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가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식구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더군요. 온화하게 웃으며 조용조용하게 말하는데 사근사근 잔잔한 시냇물 같아서요. 그래, 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가벼운 충청도 사투리로 표정을 지어가면서 말하면은 저는 이모가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그런 이모와 내가 함께 손잡고 걷는 것이 사실인가 하고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국민들이 본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죠. 유경수 여사가 집에 오면은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런 느낌. 유경수 여사가 퍼스트 레디가 되고 어느 자리에 나타나면은 그 자리가 환하게 보였다. 그때는 텔레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 이미지가 지금도 국민들의 가슴에 심겨져서 유경수 하면 자동적으로 여사가 붙는 관계가 되고,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그 뒤에 퍼스트 레디들이 항상 유경수 여사와 비교가 되니까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일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일 밤 11시입니다. 유경수 불멸의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생애에서, 또는 아마도 유경수의 생애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있었다면은 저는 1950년 10월의 박정희 유경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 10월은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들뜨는, 신나는, 그리고 흥분되는 날들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선, 3사단이 38선을 돌파해서 파죽지세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10월 18일 1사단과 7사단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은 10월 15일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난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이 만주에 집결을 하고는 있지만은 개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개입하면은 우리의 공군력으로 섬멸을 한다. 이미 끝났다. 미군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해방이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둘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쟁 다 이긴 것처럼.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도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이런 10월이었습니다. 이 10월 박정희와 유경수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해 2월 6일 이현란 씨가,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이현란 씨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용산관사에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박정희는 찾아 헤맸지만은 결국 인연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박정희는 고향에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군인이 됩니다. 다시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영도에서 유경수와 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9월 말쯤 대구에서 약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중령이 소속된 육군본부는 곧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때 전투정보과장이었습니다. 전투정보과장으로서 서울에서 이제 수복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수 집안도 다시
고향인 옥천, 충북 옥천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은 눈앞에 닿았다. 그리고 승전하는 이기는 소식만 신문에 납니다. 그때 전투정보과장 박정희 중령 밑에서 근무했던 서정순, 이분은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인민군 포로들을 붙들어가지고 신문하여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국군 부대에 그 정보를 주면은 이미 전선은 저만큼 북상하여 구문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군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만주의 중공군의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만 미군은 그들이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신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서 그 신나는 1950년 10월 서울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박정희 중령과 25살의 처녀 유경수와의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박정희로서는 참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부인 김호남 씨와의 이혼 수속도 친척 박재석 씨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의지할 만한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김호남 씨도 아주 후덕한 분이고 특히 이혈란 씨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거의 짝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매달렸지만은 뭔가 지적 수준에서 그래도 대화가 되고 할 만한 사람으로는 유경수 처녀가 제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유경수 처녀도 중학교 과정에 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출신 배경은 완전히 달랐지만은 뭔가 대화가 가능한 그리고 품격 있는, 박정희는 또 절도 있고 군인 생활이 몸에 배였고 또 당시는 전쟁 중이니까 어느 나라든 전쟁 중일 때는 군인이 최고입니다. 또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를 지켜본 친척들, 주로 유경수 집안의 친척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꽉 차 보일 수가 없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을 상징하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우여 잘 자라라는 아주 명작이죠. 이것은 국민가요, 뭐 팝송이냐 뽕짝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지금도 애국 집회를 하면은 전우여 잘 자라를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실제가 안 나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작곡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행가를 히트하는 유행가를 가장 많이 작곡한 박시춘 씨가 작곡하고 작사는 유호 작사. 이 두 분이 어떻게 전우여 잘 자라를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은 9.28 수복 뒤에 유호 씨는 경향신문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나갔더니 아직은 신문을 만들 입장이 못 되니까 좀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 데도 없으니까 계속 신문사로 나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작곡가 박시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시춘 씨는 밀양 사람이죠. 밀집으로 만든 번거지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거지꼴이었다고 합니다. 피랑길에서 돌아온 박시춘, 유호는 만나자 그날 명동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다가 필동에 있는 박 씨의 집으로 옮겨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바로 즉석에서 유호가 노랫말을 만들고 박시춘 씨가 기타를 쳐가면서 작곡한 것이 전우여 잘 자랍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한 그런 노래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니까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 10월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여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주풍령아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이 노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이 대목이죠.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나중에 이게 금지곡이 됩니다. 군인들이 이 노래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왜냐? 요 대목 때문입니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너무나 패배주의적이다 이거죠. 2절은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이 노래가 다시 유명해진 계기는 2003년 3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반김반핵 국민대회라는 우파 운동사의 획기적인 대중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창가와 전우여 잘 자라를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끼워 넣어가지고 불러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이게 다시 애국진영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자, 박정희는 이제 육군본부가 서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유경수는 옥천에 있는데 데이트를 하려면 이제 유경수 씨가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유경수의 언니, 제일 큰 언니죠. 그 남편이 고위공직자였는데 납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언니 유긴순 집에 머물기도 하고 오빠 집에 머물기도 했는데 오빠는 육인수 씨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오자 먼저 인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경수의 큰언니 유긴순, 오빠 유긴수가 서울에 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약혼을 한 입장이에요. 유긴수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유긴순 씨가 그때 마당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답니다. 유긴수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한 군인이 갑자기 마당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동생이 군인과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인을 딱 봤는데 아차, 이 군인하고 약혼했으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몰골이 별로 형편이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박정희 중령의 운전병이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다부진 모습의 박정희가 들어와서 제가 박정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대접을 하는데 유긴순 씨의 남편 홍순일 씨가 납북된 이야기를 듣던 박정희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하더랍니다. 박정희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때 첫눈에 비친 박정희에 대해서 유긴순 씨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올라온 유경수가 오빠한테 그 사람 어땠어요? 라고 물었더니 유긴수 씨의 평은 키도 참 작더구나. 그런데 사납 하나는 다부지게 생겼더라. 인성은 좋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가로수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서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북진 중이고 박정희는 후방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곧 창설되는 구사단 참모장으로 옮기게 됩니다만은 박정희는 전선으로 나가지는 않고 후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서울 가을이 익어가는 거리에서 폐허가 된 거리에서 박정희, 유경수의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를 지켜본 평이 이렇습니다. 유긴순 씨의 차녀 홍소자 씨. 홍소자 씨는 한성수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시죠. 부끄럽다거나 내숭 있는 표정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표정으로 박정희 씨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의 들뜨고 불안하고 뒤죽박죽인 시절에도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은 젊은 청춘 남녀의 불타는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네들의 로맨스도 아니고 참 신기했어요. 성숙된 인격의 만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훗날 와서 생각합니다. 유긴순 씨는 두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이 충만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니까 1950년 10월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하던 편안하게 데이트를 하던 박정희, 유경수의 모습이 충만하고 근사하고 순수하게 보였다라는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고 들뜨게 보인 것은 두 분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이런 날들을 우리가 흔히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머물고 싶었던 순간이죠. 1950년 10월. 그러나 1950년 10월은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습니다.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북한의 낭림산맥 부근의 산악지대에 매복을 합니다. 10월 25일 북진하던 한국군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한국군 3개 사단이 아주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때리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데 대해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중대한 오판을 합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3만 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한 달 뒤에 본격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한국전을 끝장내버리겠다. 라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느냐? 30만 명이 들어왔어요. 30만 명이 들어온 것을 메가더 사령관은 3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오판을 합니다. 10월 하순에 그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국군이 큰 타격을 입었으면은 정상적으로는 평양 원산선, 한반도에서 허리가 가장 좁은 평양 원산선의 방어선을 쳤어야 했습니다. 방어선을 치고 겨울을 거기서 방어전을 하면서 버티었다면은 북한은 아마 북한 노동당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마샬 국방장관조차도 메가더의 야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세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여러 가지 흉흉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멋진 10월은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렵 박정희는 그렇게 애타게 추진하던 첫째 부인 김호남 씨와의 이혼 수속이 끝납니다. 김호남 씨의 아버지가 결국 딸을 대신해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잡아놓은 결혼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의 신상에 변화가 옵니다. 구사단을 창설하는데 구사단 참모장이 됩니다. 구사단은 대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 사단장은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은 장도영 장군이었어요. 박정희를 또 데리고 갑니다. 참모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장도영 씨는 또 다른 데 가고 해서 사단장은 여러 번 바뀌지만은 참모장이 그 부대의 주인인 것처럼 오래 버티는 바람에 이 구사단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박정희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장인이 될 육종관 씨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갑니다. 대전에서 옥천으로 와가지고 장인 육종관 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집쟁이 장인과 사위의 대결 구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유경수도 집에서, 옥천 집에서 박정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집안에 친척들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 두 사람은 그 사위와 장인이 어떻게 만났느냐 해가지고 옆방에서 귀를 대고 이렇게 훔쳐보기도 하고 해서 두 사람의 만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좀 이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원래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래 위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래 사람에게도 항상 존칭을 쓰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일러공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존칭을 썼습니다. 부하에게도 존칭을 썼습니다. 또 부하라고 해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장인 육종관 씨를 대하는 태도는 좀 무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는 무릎을 세워서 앉아가지고 지포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찰칵찰칵 이렇게 손놀림을 하면서 육종관 씨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박정희가 저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박정희는 한편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방골 정신이 강합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은 불평불만자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골입니다. 이분은 힘센 사람, 부자에게는 본성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육종관 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그리고 부자라고 너무 오만하게 보이지 하니까 거기서 그냥 반골 정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육종관 씨는 군인이라고 하면 못마땅한 사람인데 이날 박정희를 보고 한 번 더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떠난 다음에는 태도가 그게 뭐야? 라이터를 찰칵거리지를 않나? 담배를 피우면서 꽁초까지 다 피우지 않고, 그러니까 담배를 다 안 피우고 중간에서 껐다는 겁니다. 담배를 한번 피웠으면 끝까지 다 피워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결혼은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이경영 씨 부인한테 그리고 딸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마 유경수 처녀 유경수의 속이 이제 타고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본처 이경영 여사가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허락합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경수의 동생 육예수 씨도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래도 이 고집불통인 육종관 씨는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이 무렵 유경수 처녀가 재봉틀을 돌리면서 바느질을 할 때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청와대, 그게 아마 1976년으로 추정됩니다. 1976년 청와대에서 이경영 여사의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할 때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게 녹음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정희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유경수 누나가 처녀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부르는, 좀 목이 매는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검푸른 숲속에서 맺은 꿈은, 어여쁜 꽃밭에서 맺은 꿈은 이 가슴을 설레어라. 첫사랑의 노래랍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나는 그대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대는 나의 것이 되었답니다. 대구에 잡아놓은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유경수는 그리고 이경영 여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집쟁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초조한 사이에 이 시국은 다시 1950년 11월 하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과 사의 기로에 서는 그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1월 하순, 11월 24일, 25일 메가더 사령관은 총진격명령을 내립니다.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작전으로 완전히 북한군을 섬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미군은 고향으로 간다 해서 총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북한의 산악지역에 매복하고 있던 팽덕회가 지휘하는 30만의 중공군이 반격으로 나옵니다. 30만 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야간 공격을 합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포위되고 우회 공격을 당하고 해서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퇴각이 시작됩니다. 메가더는 38선까지 퇴각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미국이 아주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선포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트루만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도 철수하게 됩니다. 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긴 퇴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흥남에서는 미 해병대가 중공군에 포위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정오입니다. 75년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뒤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여 두 도시가 폐허가 되고 합쳐서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6일 뒤 8월 15일 항복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거이 아닙니다.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다시 그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자폭탄 덕분에 해방된 나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8월 9일, 또 8월 9일에 소련군이 만주로 대침공을 개시합니다. 그래야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만약 천황이 항복을 한 열흘 정도 늦추었다면 소련군은 서울까지 들어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자폭탄을 맞은 즉시, 즉 8월 한 7일쯤 항복을 선언했으면 소련군은 아마 참전할 기회를 놓치고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분단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유산인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박정희와 유경수의 관계도 역사의 무대에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사라는 무대에서 한 개인의 삶, 그리고 문명의 건설,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일종의 캔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이라고 할 때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은 인간을 깊게 탐구하는 것이고, 역사는 문명 건설의 과정이고, 이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고등학교 때 배우면 그게 평생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문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소리로 변하고 암호로 변한 탓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유경수 불멸의 사랑 네 번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36년 대구 사범 다닐 때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호남 씨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그 뒤에 다시 만난 여자가 이현란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과 한 8개월 동거를 하지만은 또 이번에는 이현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6.25 직전에 가출해버리고, 그러다가 전시하의 부산 영도에서 선을 보게 된 여자분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 장인되는 분이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유경수 처녀, 그리고 그 어머니 이경영 여사의 결심이 확고해가지고 아버지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1950년 12월 12일 대구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천주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산동 천주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날짜도 12월 12일 1979년 12.12 사건이 또 한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됩니다만은 1950년 12월 12일 드디어 박정희 당시에 계급이 중령입니다. 박정희 중령은 한 14년에 걸친, 그러니까 1936년에서 1950년까지 14년에 걸친 방황을 끝내고 전생 연부는 아니지만은 배피를 맞게 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박정희의 방황이었습니다. 여성 편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방황 끝에 드디어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결혼식에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당시 주례는 허읍, 당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대구시장이
주례를 썼는데 만나본 적도 없이 주례를 써가지고 소개를 할 때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물 교환을 위해서 이 반지를, 그러니까 신부 유경수에게 끼워줄 반지를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반지를 찾으니까 없어요. 호주문을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가서 그 옆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또 반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겨우 행사를 마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계 호주머니에 그 반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천의 기력이 활활 날아가는 맑고 갠 오늘, 신랑 박정희 군과 신부 유경수 양은 바라건대 세상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칠 줄 모르나 신랑의 억센 기품과 아름다운 신부의 온화함이 화합되어 서로 도와 푸른 강가에 원앙새 한 쌍 훨훨 날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었는데 이 육종관 씨, 그러니까 유경수의 아버지는 돈 한 푼 댈 마음이 없었고, 주로 이 군 부대에서 이 병참을 맡아보던 김재춘 씨가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대구 사범 동기생들이 또 피로연을 마련하고 해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충청도의 대표 부자 딸과 결혼하는데 결혼식 자체는 아주 조촐했습니다. 그리고 육종관 씨는 물론 참석하지도 않았고, 이경영, 그리고 유경수 동생 육예수,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이경영 씨는 남편 육종관 씨가 헤어져 버립니다. 그 뒤로는 군인 박정희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모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메가드 장군이 오판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포진하고 있는 걸 무시하고 크리스마스 공세를 명령을 해가지고 북진을 하다가 12월 24일부터 수십만의 중공군이 이제 본격적인 반격작전에 나옵니다. 30만이었습니다. 그때 유엔군 그리고 국군을 합친 병력이 한 10만 남짓했습니다. 압도적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우회 전략, 그리고 야간 기습에 휘말린 유엔군, 국군, 유엔군은 그때 주력이 국군과 미군이었습니다. 이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사후퇴죠.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 결혼식이 있었던 12월 12일에는 38선을 향해서 국군과 미군이 총퇴각을 하고 있던 그런 아주 어려운 나라의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서 이제는 정말 중공군 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돌고,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도 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바로 이런 와중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중령은 구사단, 신설된 구사단 참모장이었습니다. 구사단 사령부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바로 다음 출근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신혼여행이란 개념이 없죠. 지금 전란 중인데. 그러다가 구사단 사단사령부가 구사단을 따라서 강원도로 옮겨갑니다. 5일 만에 신혼 생활을 잠시 접고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떠나면서 그 생활비를 딱 적어가지고 그분 성격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적어서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사단과 함께 박정희 참모장의 이 전선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때 구사단은
동부전선, 주로 이 설악산, 오대산, 그리고 강원도, 경북 북부를 맡아서 주로 산악전을 했습니다. 중공군을 믿고 다시 남침하는 인민군을 맞아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인민군 14단이 이 9사단 방어선을 뚫고 배후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14단은 6.25 전사에서 유명한 사단인데 적진으로 배후로 마치 공수부대가 낙하하듯이 별명이 걸어다니는 공수부대인데 9사단의 방어선을 뚫고 뒤로 진출해가지고 이 강원도 경북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걸 또 소탕한다고 9사단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또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참모장은 오랫동안 버티어서 이 사단은 사실은 박정희가 사단장 역할을 할 정도로 중심을 딱 잡았다고 합니다. 원래 참모장은 작전보다는 군수, 병참 이런 데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참모장은 이분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공사 구분이 엄격한데 지금 대구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기부차에 태워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자기 부대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며칠 같이 묵고 보내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기 위반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을 불러들이면 됩니까? 근데 이 정도의 일탈은 아마 박정희 군생활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신혼생활이 아주 달콤했던지 어쨌든 아주 박정희답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단장, 여러 사단장이 서쳐가는데 장도영, 오덕준, 김종갑 사단장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참모장은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워낙 참모장을 잘 역할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손님처럼 작전 지휘만 하면 되었다고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구사단의 전사 보고가 올라오는데 2명밖에 죽지 않았답니다. 평소에는 몇십 명이 죽는데 2명밖에 죽지 않았다. 2명밖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김종갑 사단장이 참모장 박정희 대령에게 오늘 이렇게 축하 연회를 한번 합시다 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고 박정희가 이렇게 되받았다고 합니다. 사단장님,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해서 축하 연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2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사람 부모는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 더 슬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갑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를 만나니까 그 순간 이야기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박정희의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관.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다 쓰고 나서 박지만 씨를 만났더니 박지만 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 박정희. 거기에 제가 상당히 인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희는 살아있는 모든 것, 인간은 물론이고 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자연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산림 녹화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린벨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탕에는 박정희의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사랑함으로 산림 녹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자연보호, 산림 녹화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자리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도 그 나무에 대한 관심, 사랑. 그래서 1971년에 산림보호를 위해서 한때 입산 금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입산 금지. 그 이유가 뭐냐? 나무도 쉬어야 될 것 아니냐? 사람처럼 나무도 좀 쉬어야 될 것 아니냐? 입산 금지가 산림 녹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입니다. 박정희는 상당히 성질이 늦었습니다. 이분이 1917년생인데 육사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동료들보다 나이가 3살 내지 4살 많은데 수군수사 때 구속된 그게 또 끼어가지고 성질이 늦습니다. 성질이 늦다가 보니까 자기가 상관으로 모시는 뭐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나이가 다 3살 4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박정희를 부하로 데리고 있지만 좀 어렵게 대했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리더십 비결 중에 하나가 이분 나이입니다. 이거. 나이가 많은데 윗사람은 박정희를 어렵게 하면서 박정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해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장도영 장군과는 아주 5.16 전후해가지고 참 기구한 인연을 맺게 되죠.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이었지만은 겉으로는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지도한 것처럼 됩니다.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박정희, 김종필의 결단에 의해서 장도영 씨가 배제가 되고 감옥에도 갑니다. 반혁명 사건에 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 장도영 씨가 박정희를 여러 번 위기 때 구해준 사람인데 장도영 또한 박정희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입니다. 1951년 3월 이제 전선이 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사후퇴로 밀려가지고 한때 전선이 이 수원까지 내려옵니다. 수원까지 내려온 게 1월 중순입니다. 1951년 1월 중순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중공에 대해서 유엔과 함께 아주 곤란한 제의를 하나 합니다.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만약 중공이 유엔의 그 휴전안을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전선이 수원까지 내려왔을 때 현 위치 유전을 하면은 서울이 그냥 중공군 북한 점령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모택동이 오만해가지고 그냥 밀고 내려가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오판을 해가지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리츠웨이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에 낙동강을 사수했던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8군 사령관 리츠웨이 장군인데 리츠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 공수부대 사단장으로서 직접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원까지 밀렸던 전선을 반격을 통해서 드디어 3월 15일에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형편이 조금 펴인 거죠. 최악의 순간에서 탈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러니까 1951년 봄에 박정희가 또 대구에 있는 유경수를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강릉 근방에서 데이트를 한 사진과 당시에 썼던 편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아주 근사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오랫동안 보관했고 나중에 박목월 씨가 유경수 여사 전기를 쓸 때 인용했던 시입니다.
1951년 4월 25일로 적혀 있는데 붉은 선이 그려진 괴지에서 보낸 시의 제목이 춘삼월 소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훌너훌 겨울 같은 호수에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뚝 복숭아꽃 수를 놓아 그림이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긴 날에 때가는 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너 봄 사장에 갈매기 떼 날아가네 우리도 노를 지어 누벼 볼거나 나와 영 할 때 영은 한자로 써서 영수의 준말이죠. 그래서 유경수는 영자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나 영수라고 이렇게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시인이었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일기장에 시를 어떻게 보면은 부인을 잃고 시인이 된 사람인데 이 시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시심이 있는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우선 머리에 떠오릅니다. 한 분은 진짜 시인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한시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문학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여러 얼굴 가지고 있는데 한국 최초 일간신문 사장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언론인이죠. 최초의 박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전략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시를 여러 편 남기고 특히 대구사범 때 쓴 시가 아주 좋습니다. 시심을 가진 두 대통령이 한국을 합쳐서 30년 동안 다스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유경수 두 사람의 군인 생활이, 진중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군인의 아내로서 유경수 여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평생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모범적 남편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죠. 그분의 기질상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가정생활은 부인한테 맡기고 살이 떨어져도 무관심하고 오로지 공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다시 또 여자가 따르기 마련이고, 휴전이 이루어지고 박정희는 계속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 박정희라는 인상이 장교단에 깊이 박힙니다. 첫째, 청렴한 사람이다. 그리고 과묵한 사람이다. 그리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6.4.8기생, 김종필 씨의 동기생 6.4.8기생. 그런 권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군의 부패상은 상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정희라는 사람이 계속 군 장교단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한 사람이 유경수였습니다. 유경수는 장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또 자존심이 강한 분이죠. 그래서 가난한 부잣집 딸이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까지 모셔가면서 나중에는 박재옥 첫째 부인 사이에 난 딸까지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살림에 무심하고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은 많고 또 첫째 부인 딸까지 키우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유경수 여사가 겉으로는 항상 기품을 유지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61년 5월 15일 박정희 소장이 이제 신당동 집에서 나와서 5.16 군사혁명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갈 때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네 숙제 좀 봐주고 가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당황하지 말. 사람이 급할 때 한 번 탁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네 숙제 좀 봐주고 가세요. 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결정적 순간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부대가 도착하지도 않고 이 군사혁명이 실패로 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총탄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묵묵히 건넜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석재 뒤에 감사원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걸어가다가 박정희가 한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 합니다. 나중에 각하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가족이 떠오르더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떠오르더라. 그때 유경수가 떠올랐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극장 복도를 질주하면서 박정희를 향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아주 명사수인데 박정희가 연설하는 연단을 맞춰서요. 박정희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버렸습니다. 표적이 없어지니까 바로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문세광이 와서 총을 쏘았고 이게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그날 저녁에 절명했습니다. 반려자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 재혼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가족들을 불러놓고 나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혼을 했더라면 1979년 10월 26일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혼하지 않은 것도 박정희의 선택입니다. 뭐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고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유경수 여사에 대한 박정희의 의리가 아니었을까, 남편의 의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1950년 12월 12일 그 결혼식으로 해서 박정희의 14년 방황이 끝나고 유경수라는 아주 든든하고 멋진 아내를 맞아서 마음의 안정이 오고 거기서 5.16 군사혁명이라는 우리 민족사에 아주 결정적 사건을 만들어내고 형식은 쿠데타로 집권을 했으나 그 뒤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근대화 혁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8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집권한 1961년 통계가 가능한 103개국 중에서 1인당 GDP에서 한국은 87등이었습니다. 필리핀도, 짐바브웨도, 아프가니스탄도, 이락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87등.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를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뤄냈습니다. 최소한의 인명 희생으로.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이룬 박정희란
인물,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죠. 그분 옆에 유경수가 있었다. 유경수 여사가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